3억 년 전, 지구의 지도를 펼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륙이 하나뿐입니다.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없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판게아. 그리스어로 모든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라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인도, 호주, 남극. 지금은 바다로 떨어져 있는 이 대륙들이 전부 하나였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육지로 이어진 거대한 땅덩어리. 이 시기를 페름기라고 부릅니다. 약 3억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약 5천만 년간 이어진 시대입니다. 지질 시대의 이름은 보통 처음 연구된 장소에서 따옵니다. 사편에서 본 캄브리아기는 영국 웨일스의 옛 이름 캄브리아에서 왔습니다. 5편의 대본기는 영국 대번 지방에서 왔고, 뒤에 나올 주라기는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 주라 산맥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페름기는 러시아 페름 지방입니다. 19세기 영국 지질학자 로더릭 머치슨이 러시아 우랄 산맥 서쪽 페름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이 시기 암석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도시 이름이 지질시대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름기에는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생대의 마지막 시기라는 것입니다.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시작해서 페름기로 끝납니다. 약 3억 년에 걸친 오래된 생명의 시대가 이 시기에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막을 내리는지는 곧 보게 됩니다. 이 초대륙 판게아에서 파충류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5편에서 봤던 양망란, 물이 없어도 알을 낳을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발명품. 이 덕분에 파충류는 해안가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륙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번성했습니다. 이 시기 육지의 지배자는 단국류라는 동물입니다. 5편 마지막에 잠깐 등장했던 등에 독 같은 구조물을 단 디메트로돈. 이 동물이 바로 단국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디메트로돈은 파충류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도마뱀 같지만 사실 포유류 쪽 계통입니다. 뼈 구조를 보면 파충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3억 년 전 지구의 지배자가 파충류가 아니라 포유류의 먼 조상이었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디메트로돈의 등에 달린 돛은 체온 조절 장치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몸을 빨리 데우고 더우면 열을 방출합니다. 냉혈 동물이 체온을 조절하려는 시도. 훗날 포유류가 갖게 될 항온성의 아주 먼 출발점입니다. 단국류 외에도 페름기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다에는 4억 년 넘게 살아온 삼엽충이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산호가 바다 밑에 정원을 만들었고, 방추충이라는 작은 생물이 바다를 가득 내웠습니다. 육지에서는 양서류, 파충류, 단국류가 다양하게 분화했습니다. 지구는 생명으로 넘쳐났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땅 밑에서는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활동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페름기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2억 5,200만 년 전, 시베리아 땅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틈에서 용암이 쏟아져 나옵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200만 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트랩. 트랩이라는 말은 스웨덴어로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용암이 층층이 굳어서 계단 모양 지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 용암이 뒤덮은 면적이 얼마냐면 유럽 전체와 비슷합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넓은 땅이 용암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용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지하의 석탄층과 석회암층을 관통했습니다. 수억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가 불에 탄 겁니다. 지하 탄소 저장고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열을 가두는 담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도,
10도. 지금 기후 변화에서 2도 상승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4배에서 5배가 올라간 겁니다. 지구 전체가 찐통이 됩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았습니다. 적도지방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다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 탄산이 됩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바다 전체가 서서히 산성으로 변합니다. 껍질을 가진 생물들, 산호, 조개, 삼엽충. 이들의 껍질은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성 바다에서 탄산칼슘은 녹습니다. 말 그대로 껍질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몸을 지키던 갑옷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산소가 사라집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빠져나갑니다. 바다 생물 대부분은 물속 산소로 숨을 쉽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질식합니다. 바다 전체가 거대한 질식 챔버가 된 겁니다. 산소가 사라진 바다에서는 황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달걀 썩는 냄새의 원인 물질입니다. 이 독성 가스가 바다에서 대기로 올라옵니다. 황화수소는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오존층이 무너지면 자외선이 지표면에 그대로 쏟아집니다. 이 편에서 봤던 오존층, 산소혁명이 만들어낸 자외선 방패. 그 방패가 깨진 겁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생물도, 육지에서 살아남은 생물도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메탄이 얼음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바다 온도가 올라가자 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메탄이 대기로 방출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같은 양이면 온실 효과가 80배 이상 강합니다. 온난화가 메탄을 녹이고 녹은 메탄이 온난화를 가속하고 가속된 온난화가 더 많은 메탄을 녹입니다. 멈출 수 없는 악순환.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옥의 되먹임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바다 생물의 96%가 사라졌습니다. 4억 년 넘게 바다를 기어다녔던 삼엽충. 완전히 멸종합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때부터 바다의 터줏대감이었던 생물이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산호도 거의 전멸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정원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육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파충류, 양서류, 단국류가 사라졌습니다. 곤충까지 대규모로 멸종한 유일한 대멸종이기도 합니다. 5편에서 봤던 날개 폭 70cm의 거대 잠자리, 메가네우라. 이미 석탄기 말에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페름기 대멸종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체 종의 96%가 멸종. 이것은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죽음, 영어로 The Great Dying. 이 시리즈에서 대멸종을 여러 번 봤습니다. 4편의 오르도비스기 멸종, 85%. 5편의 대본기 멸종, 75%. 하지만 96%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멸종의 원인이 시베리아 화산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빙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소행성 충돌이라는 주장, 해수면 변화라는 주장이 뒤섞였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MIT의 지구화학자 세스 버지스는 시베리아 트랩의 암석과 페름기 멸종 시점의 지층을 정밀하게 비교했습니다.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으로 화산 분출 시점을 정확히 측정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베리아 화산 분출의 절정기와 대멸종의 시작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 6만 년 이내. 2억 5천만 년 전 사건의 타이밍을 6만 년 오차로 맞춘 겁니다. 화산이 터지자 생물이 죽기 시작했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거의 끝날 뻔했습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걸린 시간 1천만 년. 5대 대멸종 중 가장 느린 회복입니다. 오르도비스기 멸종 후 수백만 년이면 생태계가 돌아왔지만 대죽음 이후에는 1천만 년이 지나도 텅 빈 세계였습니다. 지구가 리셋 버튼을 눌렀습니다. 96%의 캐릭터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4%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4%가 다음 세계를 만듭니다. 텅 빈 세계. 대죽음 직후의 지구는 황량했습니다. 바다에는 산호도, 삼엽충도 없었습니다. 육지에는 숲이 사라지고 드문드문 양치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동물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 텅 빈 세계에서 하나의 동물이 눈에 띕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 돼지만한 크기의 단국류입니다. 앞서 본 디네트로돈의 먼 친척벌 되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대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대멸종 직후 육상 척추동물 화석의 95%가 리스트로사우루스입니다. 어딜 가든 이 동물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구 전체가 리스트로사우루스의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텅 빈 생태적 지위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계속 봐온 패턴입니다. 대멸종이 기존 지배자를 쓸어버리면 살아남은 소수가 빈자리를 채웁니다. 빠르게 다양해지고 빠르게 커집니다. 트라이아스기. 대죽음 이후 시작된 새 시대입니다. 이름의 뜻은 셋입니다. 독일에서 이 시기 지층을 연구했더니 암석이 세 층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붉은 사암, 석회암, 그리고 다시 붉은 사암. 세 겹의 지층. 그래서 트라이아스. 이 세 겹의 지층 속에서 지구의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집니다. 후보는 두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 크루로타르시. 악어의 조상 계열입니다. 지금의 악어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트라이아스기의 크루로타르시는 다양했습니다. 두 발로 뛰는 종도 있었고, 초식인 종도 있었고, 몸 길이 5m가 넘는 대형 포식자도 있었습니다. 초기 트라이아스기에서는 이쪽이 더 번성했습니다. 종류도 많고 크기도 컸습니다. 두 번째 그룹, 공룡. 처음 등장한 공룡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에오랩토르. 약 2억 3천만 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던 동물입니다. 키 1m, 몸무게 10kg. 큰 개만한 크기입니다. 두 발로 걸었고 민첩했습니다. 작은 도마뱀이나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구를 지배하게 될 공룡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크루로타르시와 비교하면 공룡은 조연이었습니다. 작고 적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룡에게는 세 가지 숨겨진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리가 몸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악어를 보면 다리가 옆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몸을 좌우로 흔들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공룡은 달랐습니다. 다리가 몸 바로 아래로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직립한 겁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에너지가 적게 들었습니다. 오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성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공룡 뼈의 단면을 보면 나이테처럼 성장선이 보입니다. 이 성장선 간격이 넓습니다. 빠르게 자랐다는 뜻입니다. 빨리 자라면 빨리 번식할 수 있습니다. 대멸종 후 텅 빈 세계에서 이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셋째, 호흡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공룡에게는 기낭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새에게도 있는 구조입니다. 포유류는 숨을 들이쉴 때만 산소를 흡수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반만 쓰는 겁니다. 기낭이 있으면 들이쉴 때도 내쉴 때도 산소를 흡수합니다. 같은 크기의 폐로 2배의 산소를 얻는 셈입니다. 대죽음 직후 산소 농도가 낮았던 트라이아스기에서
이 효율적인 호흡은 결정적인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낭에는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뼛속에 공기가 들어가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크기의 다른 동물보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 가벼운 뼈가 나중에 공룡이 거대해질 수 있었던 비밀 중 하나가 됩니다. 직립보행, 빠른 성장, 효율적 호흡. 하지만 이 장점만으로 공룡이 지배자가 된 건 아닙니다. 공룡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필요했습니다. 약 2억 년 전,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였던 초대륙에 균열이 생깁니다.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 틈이 나중에 대서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균열을 따라 또다시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중앙대서양 마그마 분출. 5천만 년 전, 대죽음과 같은 패턴입니다. 화산 폭발, 이산화탄소, 온난화, 해양 산성화. 규모는 대죽음보다 작았지만 결과는 충분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전체 종의 약 80%가 멸종합니다. 네 번째, 대멸종.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대멸종입니다. 이 멸종에서 크루로타르시가 거의 사라집니다. 트라이아스기의 크루로타르시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포스토스쿠스. 몸 길이 7m, 두 발로도 네 발로도 걸을 수 있었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트라이아스기의 육지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초기 공룡은 포스토스쿠스의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데스마토스쿠스. 등에 거대한 가시를 달고 다니던 초식 동물입니다. 몸 길이 5m, 무게 300kg. 단단한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크루로타르시는 생태계의 거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포식자도, 장갑을 두른 초식 동물도, 빠르게 뛰는 사냥꾼도 전부 크루로타르시였습니다. 공룡은 이들 사이에서 틈새를 차지한 소형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4차 대멸종이 이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포스토스쿠스, 사라졌습니다. 데스마토스쿠스, 사라졌습니다. 악어 계열 중 살아남은 건 우리가 아는 그 악어의 직계 조상뿐이었습니다. 다양했던 크루로타르시가 물가의 악어 하나로 줄어든 겁니다. 반면 공룡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공룡이 살아남고 크루로타르시가 사라졌을까요? 아직 확정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앞서 본 기낭 호흡입니다. 4차 대멸종 때도 화산 활동으로 대기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늘고 산소가 줄었습니다. 같은 폐 크기로 2배의 산소를 얻는 기낭 시스템이 이 위기에서 생존 확률을 높였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합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공룡은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나서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대멸종을 4번 봤습니다. 2편의 산소 대멸종. 현기성 생물이 사라지고 산소를 다루는 생물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4편의 오르도비스기 멸종. 바다 생물이 타격받고 살아남은 종들이 실루리아기에 더 다양하게 번성했습니다. 5편의 대본기 멸종. 해양 생물이 무너지고 육지의 사지동물이 양서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 3차 페른기 대멸종에서 96%가 사라지고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4차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에서 크루로타르시가 사라지고 공룡이 지배자가 됐습니다. 패턴은 같습니다. 대멸종은 기존 지배자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준비된 대기자에게 무대를 넘깁니다. 멸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공룡은 이 무대를 받아들고 지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열어갑니다. 쥐라기. 2억 년 전부터 1억 4,500만 년 전까지. 이름은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있는 쥐라 산맥에서 왔습니다. 이 산맥의 석회암 지층에서 이 시기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공룡은 폭발적으로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커집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집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높이 13m. 4층 건물과 비슷합니다. 몸길이 25m. 길 하나를 꽉 채울 크기입니다. 디플로도쿠스. 몸 길이 30m. 꼬리가 전체 길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무게는 70톤이 넘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육상 동물들입니다. 이들을 용광류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낭 호흡이 만든 가벼운 뼈. 용광류의 척추뼈 안에는 공기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습니다. 마치 새의 뼈처럼 속이 비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뼈라도 포유류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70톤짜리 동물이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건 뼈가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둘째, 긴 목. 용광류의 목은 몸 길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 긴 목 덕분에 한자리에 서서 넓은 범위의 나뭇잎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옮기지 않아도 되니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70톤짜리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과 목만 돌리는 것,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뻔합니다. 셋째, 기후. 쥐라기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판게아가 갈라지면서 대륙 사이로 바다가 들어왔습니다. 바다는 기후를 온화하게 만듭니다. 극지방에도 얼음이 거의 없었고 숲이 넓게 퍼졌습니다. 풍부한 식물이 거대한 초식공룡을 먹여 살렸습니다. 거대한 초식공룡이 있으면 거대한 육식공룡도 나타납니다. 알로사우루스. 몸 길이 9m, 무게 2톤. 쥐라기 최강의 포식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앞발톱으로 자신보다 몇 배 큰 용광류도 공격했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군비 경쟁. 사편에서 캄브리아기 바다에서 시작된 이 경쟁이 쥐라기 육지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약 1억 5천만 년 전, 독일 졸른호펜 석회암에서 기이한 화석이 발견됩니다. 시조새, 아르카이옵테릭스. 날개가 있었습니다. 깃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빨도 있었고 꼬리뼈도 있었고 발톱도 있었습니다. 새도 아니고 공룡도 아닌 정확히 그 중간. 공룡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7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쥐라기의 공룡은 지구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하늘에는 인룡이 날았고 바다에는 어룡과 수장룡이 헤엄쳤고 육지에는 공룡이 모든 생태적 진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배는 1억 5천만 년 넘게 이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고작 수십만 년인 것과 비교하면 공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지구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포유류의 조상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쥐만한 크기. 밤에만 활동했습니다. 공룡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곤충을 잡아먹으며 살았습니다. 1억 년 넘게 이 작은 동물들은 공룡 발밑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시대가 올 줄도 모른 채 그 시대는 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공룡이 사라져야 합니다. 1억 5천만 년의 지배. 누가 봐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날아온 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다음 편에서는 백악기를 다룹니다. 공룡의 전성기.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하늘을 나는 공룡, 그리고 6,600만 년 전 지름 12km의 소행성, 공룡 시대의 끝, 그리고 포유류 시대의 시작.